오늘 진행하는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건 사실은 네 번째 성치료에서의 주의사항입니다. 성치료는 사실은 다른 일반적인 치료하고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치료사가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되는 것들이 있고 치료사가 꼭 주의해서 반드시 지키셔야 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실은 상담 안에서 심리치료 안에서 치료사가 피해를 입는 경우들이 매우 자주 흔하게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서 가장 중요한 건 사실은 성치료에 대한 전반적인 거, 그 다음에 임상에서 주로 어떤 성문제를 다루게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도 할 거지만 가장 중요한 건 성치료에서의 주의사항이 어떻게 되는지를 중점적으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이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성치료라는 건 전반적인 성치료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할 거고, 성치료를 하는 목적이 어떻게 되는지도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임상에서 주로 성치료를 원하시면서 센터를 방문하시는 분들의 주요 성문제가 어떤 건지 말씀을 드릴 거고, 그 다음 네 번째는 말씀드린 것처럼 성치료에서 반드시 주의하셔야 되고 꼭 알고 계셔야 되는 내용, 그 다음에 성치료에서 지양해야 되는 부분들이 어떤 건지를 말씀드릴 거고요. 성치료에서는 특히 검사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 검사가 중요한 이유는요, 성치료가 나중에 이제 저희가 다루기도 하겠지만 성격 장애하고 매우 관련이 높고요. 지능하고도 매우 관련이 높습니다. 그래서 성치료에서는 다른 일반 우울이나 불안이나 정서적인 문제 말고도 그런 그 문제 어떻게 보면 되게 간단한 BDI 검사 말고도 저는 종합심리 검사를 매우 적극적으로 추천을 하는 편인데 성치료의 경우에는 종합심리 검사를 하는 것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특히 타인에게 고통을 주는 이런 성도착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요, 성격 장애하고도 매우 연관성이 높아서 성격 장애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공부는 되어 계셔야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비밀 보장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매번 하는데요. 특히 성치료에서는 비밀 보장이 엄청나게 더 중요합니다. 대부분 부부 사이에 문제가 생겨서 센터를 방문을 하시면 우리는 다 비밀이 없어요. 뭐든지 다 오픈하셔도 돼요. 다 알려주셔도 돼요. 라고 하시면서 성치료를 받으실 때 부부가 함께 상담 세팅에 들어오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근데 저는 절대 그렇게 진행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진행을 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요. 처음에는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나중에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결국에는 내 파트너가 알기 원하지 않는 것들이 상담 안에서 계속 나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리 내담자가 저는 괜찮아요. 아내가 남편이 옆에 들어와 있어도 괜찮습니다라고 하더라도 개별적으로 개인 상담을 진행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꼭 비밀 보장에 대해서는 숙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 저희가 그 다음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치료라는 건요, 개인이나 커플이 성적 문제를 해결하고 성적 건강을 증진하도록 돕는 심리 치료의 한 분야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개인이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성치료가 필요한 케이스들은 어떤 거냐면요. 성도착이나 성중독의 경우에 센터를 방문하시고 치료를 요청하시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선생님들 성도착이 뭔지에 대한 개념은 이미 다 가지고 계셔야 돼요. 대표적인 성도착이 SM 플레이나 동섭이나 아니면 관음이나 성추행이나 아니면 CD도 있고요. 아니면 집단 선교를 하거나 아니면 특정 물건에 성적으로 흥분하는 경우가 있고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고 여러 가지 케이스들이 있고 성도착을 말하는 범위는 매우 넓은데요. 이 부분은 꼭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성도착과 관련해서 선생님들이 반드시 숙지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 용어를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도착 치료를 받으려고 왔어요 라고 했는데, 내가 지금 앞에서 설명한 걸 치료사가 못 알아듣잖아요. 그럼 절대 얘기를 안 합니다. 벌써 딱 수치심이 올라오면서 내담자는요, 아, 나 이거 얘기하면 안 되겠다. 이 사람이 나에 대해서 어떤 비난을 할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일체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런 분들을 상담할 때 가장 좋은 건요. 이분이 호소하는 문제하고 관련된 전문 용어를 딱 한 개만 얘기하면요. 앞에서, 앞자기 쫙 앞에서 다 풀려요. 모든 무장이 다 해제됩니다.
대표적인 게 제가 이제 뒤에서도 설명을 드리고 이 용어가 어떤 건지 설명을 드릴 텐데 대표적인 게 동성애 문제를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세요. 그래서 동성애 문제를 가지고 오신 분들한테 막 동성애에 대해서 되게 어렵게 얘기를 하실 때 바텀이세요, 탑이세요라고 물어보면 갑자기 앞에서 되게 편안해지세요. 아, 선생님 저 바텀이에요 라고 얘기를 하면서 막 본인의 어려움을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바텀이 뭔지 알아야 되고요. 탑이 뭔지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용어를 사용하실 때 개인적인 정서를 드러내시는 건 매우 조심하셔야 됩니다. 개인적인 정서가 드러나면 치료사의 개인적인 정서가 드러나잖아요. 그럼 앞에서 그걸 내담자들이 기가 막히게 캐치를 하고요. 다시는 상담에 오지 않습니다. 도움을 요청하지 않아요. 그리고는 매우 교과서적으로 그냥 일반적인 거에 대해서만 의례적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치료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 설명을 하면서 성도착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그다음에 동성애 분들이 사용하시는 전문적인 용어에 대해서도 하나씩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반드시 숙지를 하셔야 되고, 왜 그분들이 그런 성적인 경향을 갖게 됐는지, 그런 성도착을 갖게 됐는지에 대해서도 충분히 이해를 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개인의 문제 말고 커플이 성적 문제를 가지고 오는 경우는요, 대부분 성 중독이나 아니면 성에 대한 서로 다른 입장차나 가치관이 충돌할 때 많이 커플이 성적인 문제를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또 커플이 성적인 문제를 가지고 오는 또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요. 성과 관련된 정보가 없어서 사실은 성 문제가 커플 간에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이제 최근에 상담했던 케이스이기도 한데 두 분 부부가 같이 오셨어요. 그런데 아내분은 성에 대해서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고, 야동도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성이라는 게 어떤 건지 이야기를 제대로 들어본 적도 없어요. 그래서 성이라는 거, 성관계라는 거에 대해서 두려움만 이만큼 가지고 있는데, 더군다나 이분이 안타깝게도 질경련을 가지고 있으셨어요. 그럼 이제 질경련 선생님들이 어떤 건지 아실 텐데, 질 입구에 내가 조금만 자극을 줘도 질이 경련을 일으키면서 질 입구가 좁아지고 몸이 경직이 되는 게 질경련이거든요. 그런데 남편분 역시 사실은 성에 대한 경험이 그렇게 많지는 않으셨어요. 물론 이제 성교의 경험은 있으셨는데 성 경험이 그렇게 많지는 않으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내가 조금만 그 부분에 대해서 나 싫어, 나 아파라고 거부를 하면 아내한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어떻게 하는 건지를 이렇게 이해를 시킨 게 아니라 그냥 아내가 나를 거부하는구나라고 물러서셔서 결혼한 지 3년이 지났는데도 두 분이 부부관계를 전혀 못 하셨어요. 그러니까 시댁에서는 너네는 왜 결혼했는데 아직도 아이가 없냐, 아이 소식이 없냐 막 압박을 하시는데 두 분은 성관계를 아직 한 번도 하시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분한테 제가 도움을 드렸던 건 이분이 우선 신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보고 신체적인 문제가 해결이 됐을 때 심리적인 문제가 뭔지를 보니까 질경련을 가지고 있으셔서 질경련을 한의학하고 병원에 가셔서 두 곳에서 적극적으로 치료를 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이분들한테 성관계를 하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어떻게 하는지 음란물도 보시라고 추천을 드렸고, 그 다음에 남편한테 아내가 원하는 걸 전달을 했어요. 아내는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나는 성관계를 원하는데,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서 그냥 우선은 멈칫멈칫한다. 그럴 때 남편이 나처럼 똑같이 같이 멈칫하지 말고 그냥 성관계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삽입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의사를 남편분한테 전달을 했어요. 그랬더니 성관계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시고 정말 얼마 있지 않아서 바로 임신도 되셨어요. 그래서 부부간의 커플 간의 문제에서 성적 문제를 해결할 때는 가장 중요한 게 이분들이 성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정보를 가지고 있고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고 어떤 정서를 가지고 있고 어떤 신체적인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지를 먼저 파악을 하시고 신체적인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 그 부분을 해소할 수 있도록 먼저 도움을 드리고 그 다음 심리적인 부분을 도와드리고 교육이 부족하다 그러면 교육적인 부분도 같이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적인 기능 장애에 대해서도 저희가 이렇게 몇 가지는 간략하게 공부를 할 거예요. 저희가 다루는 건 사실은 심리적인 부분이지 신체적인 기능 장애를 전문적으로 다루려고 하는 거는 아니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다루지는 않을 겁니다. 단, 지금 커플이나 개인이 가지고 있는 성 문제가
신체적인 건지 심리적인 건지는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은 저희가 있어야 돼서 그러려면 최소한으로 신체적인 성적인 어려움이 뭔지는 저희가 이거는 들어보고 이건 신체적인 거다, 심리적인 거다 구분은 할 수 있으셔야 돼서 그래서 신체적인 기능 장애하고 관련해서는 전체적이고 개괄적인 부분은 저희 배울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심리적인 부분, 특히 관계적인 어려움을 다루고 이때 성치료의 목표를 설정하실 때 가장 조심하셔야 되는 건요. 내담자의 안전과 건강이 최우선이고 치료사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나 목표를 내담자에게 강요하는 건 절대 조심하셔야 됩니다. 대표적인 경우로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요. 두 분이 SM 플레이를 하시는 커플이었어요. 그래서 아내가 주로 남편을 결박하고 남편이 주로 이제 묶이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였는데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저희가 이 부부가 과연 건강한 성행위를 하고 있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의문을 가질 수도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커플이 건강하다, 건강하지 않다, 정상이다, 비정상이다라고 하는 걸 저희가 판단할 권한이 저희한테 없습니다. 그냥 치료사는 사실은 이 부분이 두 사람이, 커플이, 개인이 어떤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그 부분을 법적 테두리 안에서 안전하게 도와주는 게 치료사의 역할이지 저희가 이건 옳습니다, 이건 틀립니다, 이건 하면 안 됩니다라고 저희가 판단을 할 만한 권한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사실은 이 성치료 강의를 기존에도 사실은 몇 번 했었어요. 그런데 하시고 나서 선생님들 몇 분이 저는 이거 저랑 안 맞아서 제 가치관하고 안 맞아서 성치료를 못 하겠습니다라고 포기를 하시고 나가신 선생님, 성치료를 안 하신 선생님들이 한 두 분 정도 되세요. 특히 기독교적인 종교관이 되게 강력하신 분들은요, 성치료를 매우 불편해 하시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반드시 조심해야 되는 건 내담자의 안전과 건강이 최우선이지 치료사가 내가 가지고 있는 성에 대한 정서나 가치관을 강요하는 것 매우 조심스러워야 된다는 부분은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의 특성을 고려한 성치료가 필요합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에는요, 이 자위하고 불법 영상물, 그러니까 음란물 시청과 관련해서 매우 매우 보수적인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한때 문재인 정부 때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불법 영상물을 시청하는 것만으로도 법으로 금지하겠다 그래서 남성분들이 막 난리가 났었죠. 야, 그러면 나는 내가 원하는 것도 내 자유를 가지고 못 보냐부터 시작해서 왜 인구의 절반을 성범죄자로 만드느냐라고 엄청나게 항의가 많아졌는데요. 그럴 정도로 우리나라는 이 음란물이나 성에 대해서 매우 보수적인 나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모 자녀 사이에서 아니면 부부 사이에서 이 성문화로 인해서 성의견 차이로 인해서 충돌이 매우 빈번하게 자주 발생을 합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부모 자녀 간에서 이제 그 대립이 일어나는 경우인데요. 선생님들 성치료를 하신다 그러면 이 경우는 굉장히 흔하게 자주 만나실 거예요. 어떤 경우냐면 부모님이 딸의 손을 붙들고 막 상담소를 오시죠. 우리 딸이 자위를 한다는 걸 내가 알았어요. 선생님 어떻게 자위를 할 수가 있나요? 딸의 자위를 당장 멈추게 해주세요. 이러고 딸을 데리고 오세요. 자, 그럼 저희는 네, 어머님, 그럼 자위를 멈추게 해드릴게요가 아니죠. 그거는 저희 성목표가 아니에요. 성취의 목표가 아닙니다. 그러면 사실은 부모님한테는 사실은 자위가 얼마나 건강하고 학생들이 충분히 할 수 있는 권리라는 거에 대해서 부모님을 설득해야 되고요. 그리고 또 학생한테는 자위를 건강하게 안전한 장소에서 안전한 방법으로 할 수 있는 걸 저희가 알려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불법 영상물 시청과 이 포르노물하고 관련해서는 부부 사이에, 파트너 사이에 문제가 많이 돼서 엄청나게 많이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아내는 남편이 불법 영상물, 음란물을 보는 거에 대해서 불결하다 그러고 변태 같다 그러고 어떻게 저걸 볼 수 있느냐라고 하는데 사실 그걸 보는 거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거여서 그걸 저희가 뭐라고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면 이제 사실 아내가 불편하지 않는 선에서 남편분이 개인적인 공간에서 안전하게 영상물을 시청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저희의 목표이고 아내한테는 이게 그렇게 이상한 게 아니고 사실은 이거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거고 본능이다라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불법 영상물에 대해서 설명을 하실 때 반드시 조심하셔야 되는 건 있는데요.
선생님들 아마 많이 언론에서 들어서 알고는 계실 겁니다. 아동 청소년 불법 영상물과 관련해서는 절대 이건 시청도 하시면 안 되고 소지도 해서도 안 됩니다. 그런데 아동 청소년 불법 영상물과 관련해서는요, 전 세계가 다 똑같을 것 같죠?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러시아 같은 나라에서는요, 불법 영상물을 소유하고 보는 것도 사실은 합법입니다. 일본도 한 5년 전까지만 해도 아청물을 보는 거 소유하고 있는 게 합법이었다가 최근에 이게 법이 바뀌어서 보는 거는 괜찮은데 소지하는 건 금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그 기준이 전 세계가 다 똑같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그거는 조금 저희가 조금 더 들어가서 구체적인 정보를 알고 계셔야 되는 부분들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알고 계셨으면 하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요. 청소년들한테 음란물에 대해서 저희가 교육을 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게 청소년들이 어떻게 보면 음란물을 건강하게 볼 수 있는 방법을 도와주는 하나의 방법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보면 안 돼가 아니라 어떤 걸 선별해서 봐야 되고 어떤 부분을 조심해서 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교육을 할 때도 사실 불법 영상물에 대해서 선생님들이 많이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각 나라별 아동 청소년 포르노하고 관련된 법적 현황에 대해서는 추후에 자료를 드릴 거예요. 대부분의 나라가 포르노 제작이 불법으로 되어 있기는 하지만 일본 같은 나라는 애니메이션으로 제작한 거에 대해서는 매우 허용적인 문화를 가지고 있는 것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왜 아시다시피 일본은 애니메이션이 엄청나게 많이 발달을 했죠. 그리고 애니메이션 야동을, 그러니까 일본의 야동은 다른 야동과는 조금 고유한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사실은 성치료를 하시겠다라고 하시면요. 가능하시면 야동을 꼭 보셔야 됩니다. 음란물을. 정말 음란물을 많이 보셔야 돼요. 그게 왜냐면 각 나라마다 음란물의 특징이 있습니다. 일본이 다르고 중국이 다르고 유럽이 다르고 미국이 달라요. 그런데 특히 일본의 경우는요. 남성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적 판타지를 가장 잘 표현해 놨어요. 이야기로 잘 풀어놨어요. 그래서 일본 야동의 특징이 뭐냐면 대표적인 게 어떤 특정한 장면을 만들어 놓고 예를 들면 버스 안, 지하철 안, 아니면 뭐 무슨 오피스 안에서 그런 각자의 역할을 가지고 플레이를 하면서 성관계를 하는 그런 남성분들이 흔히 가장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성적 판타지에 대한 거를 야동으로 제일 잘 풀어놨고요. 또 일본 야동의 특징이 근친상간이 되게 많습니다. 이제 선생님들 좀 불편하실 수도 있는데 며느리와 시아버지 아니면 뭐 사위하고 뭐 친정 엄마하고 뭐 이런 식의 그다음에 누이하고 그러니까 오빠하고 동생하고 그다음 아니면 뭐 누나하고 동생하고 뭐 이런 식 아니면 옆집 누나 뭐 선생님 이런 식으로 남성분들이 흔히 많이 가지고 있는 성적 판타지에 대해서 매우 그걸 구체적인 스토리로 풀어놨어요. 그게 일본 야동의 특징이고요. 미국 야동은 거대한 성기 위주로 많이 야동을 만들어요. 그래서 동양에 계신 아시아권에 계신 분들은 미국 야동을 별로 선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왜 미국 야동을 별로 안 보세요? 라고 하면 본인들이 보기에는 현실성이 너무 없다고 생각을 해요. 선생님들 아시겠지만 아시아권, 동양권의 남성과 서양권의 남성은 성기 차이가 매우 차이가 큽니다. 그래서 왜 유럽이나 미국 같은 데 가면 우리나라는 남성의 팬티 사이즈가 뭐 이렇게 M, 라지 뭐 이 정도밖에 없지만 그쪽은 콘돔의 사이즈도 매우 다양하고요. 2X 라지 콘돔도 있고 그리고 속옷 안에 성기를 집어넣는 주머니가 따로 있는 건 선생님들 아시죠? 속옷 안에 남성의 성기를 이렇게 집어넣는 주머니가 따로 있습니다. 동양에는 그런 속옷이 없어요. 왜냐면 동양의 남성들은 발기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겉에서 봐도 그게 별로 티가 안 나고 불편함이 없기 때문에 그런 속옷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유럽이나 미국 그쪽에 가면요. 발기되기 전 사이즈의 성기가 15cm 이상, 20cm 이상 되는 남성분들이 많기 때문에 평소에 이거를 이렇게 이렇게 해서 그 주머니 안에 넣어 놓습니다. 앞에. 그래서 발기가 되면 정말 굉장히 사이즈들이 커지기 때문에 동양 남성들이 볼 때는 서양의 그 야동은 현실성이 떨어져서 싫다고 안 보시고요. 대부분 보는 게 중국 야동,
그다음에 일본 야동을 제일 많이 보세요. 그리고 요새 한국 야동도 되게 많이 보시는데 한국 야동은 알고 계셔야 되는 건 야동을 만드는 것 자체가 우리나라는 무조건 불법입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주마다 법이 달라요. 그래서 어떤 법에, 어떤 주에서는 음란물을 만드는 게 합법이고 또 어떤 주는 합법인데 콘돔을 껴야지만 만들 수 있는 게 합법이고 어떤 주는 콘돔을 안 끼고 음란물을 만들어도 제작을 해도 그게 합법인 주가 있어요. 그래서 미국의 경우에는 그 주마다 다 법이 달라서 미국에서 포르노물을 만드는 업체들이 가장 선호하는 주가 바로 마이애미 주입니다. 마이애미 주는요, 하드코어를 찍던 콘돔을 착용하지 않건 포르노물을 어떤 식으로 찍건 전혀 문제를 삼지 않고 모든 게 다 합법이어서 마이애미 주에는 굉장히 많은 포르노 영상 제작을 만드는 업체들이 다 사무실을 거기다 두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각 주마다 각 나라마다 다른데 우리나라는 무조건 제작 자체가 불법이어서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조금 이렇게 좀 19금 뭐 이렇게 좀 나오는 영상들은 보시면 어떻게 돼 있냐면요. 남성이 이렇게 서 있는데 뭔가 이렇게 항상 꽃병으로 가리거나 아니면 의자로 살짝 가리거나 이렇게 해서 성기가 드러나지 않게 다 가립니다. 그것까지는 합법이에요. 그러나 성기가 드러나고 직접적인 삽입 장면이 나오는 건 이거 전부 다 불법입니다. 그러면 요새 트위터 같은 데서 올라오는 영상은 뭔가요? 네, 그거 다 불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리나라가 불법 영상을 시청하는 걸로 사실은 처벌을 하지는 않는데요. 이걸 내가 어떤 다른 법적인 문제로 인해서 경찰 조사를 받거나 했을 때 그 불법 영상물이 핸드폰에 있으면 그때는 처벌을 받습니다. 그래서 성치료로 성도착으로 이렇게 치료를 받으러 오시는 분들한테도 본인의 행동이 어떤 게 합법이고 어떤 게 법에 저촉을 받고 어떤 부분에서 문제가 되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한 정보를 선생님들이 우선은 알고 계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효과가 있는 성치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자, 여기서 선생님들 제가 일부러 효과가 있는 성치료, 그 다음에 이제 뒤에는 문제가 되는 성치료라고 타이틀을 달았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치료를 하실 때는 정상이다, 비정상이다, 합법이다, 불법이다, 이걸 저희가 판단할 수 있는 거 말고 사실은 가장 중요한 건 내담자가 안전하게 본인의 불편감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저의 가장 큰 상담의 목표여서 효과가 있는 성치료가 되려면요. 가장 먼저 문제 행동의 소거가 가장 중요합니다. 성치료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건요. 우선 이 사람이 어떤 부분 때문에 불편함을 갖고 있고 그 행동이 어떤 행동으로 인해서 이 불편함이 계속 야기되는지를 보고 그 문제 행동을 최대한 빨리 없애주셔야 돼요. 대표적인 게 성도착이다, 성매매 중독이다라고 하면 성매매 업소에 안 갈 수 있는 방법을 제일 먼저 찾으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심리적으로 다른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찾아야 되는 거지. 그게 아니고 문제 행동은 계속 반복이 되는데 이 사람이 대체 왜 이런 문제를 계속 이런 행동을 하는지를 심리적으로 원인을 계속 그걸 파악하고 그 원인을 찾는데 시간을 많이 들이시는 건 더구나 초기에 이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일종의 위기 상담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울이나 불안, 만성화된 우울, 불안처럼 심리적인 원인을 찾아서 시간을 들여서 천천히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찾게 하는 게 아니라 이건 일종의 위기 상담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행동을 당장 그 자리에서 멈추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 그럼 그 문제가 또 반복이 될 수 있는 그런 욕구가 느껴질 때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대처법 먼저 찾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근데 대체 이런 문제가 왜 이렇게 반복이 되고 나는 이걸 왜 이렇게 조절할 수 없는지를 찾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대처법을 특히 이제 문제 행동 소거에서 가장 중요한 건요. 치료사가 이 문제 행동을 어디까지로 문제 행동으로 볼 것인가가 가장 중요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모님이 자녀를 데리고 와서 이 친구의 자위를 멈춰주세요라고 하면 저희가 보기에 자위는 건강한 거기 때문에 어머님의 인식을 바꾸는 거고 학생한테는 안전한 장소에서 안전한 방법으로 자유를 하는 걸 가르쳐 줘서 서로가 각자 자유에 대해서 불편한 점을 없애주는 게 필요하고요. 이 친구가 만약에 방에서 자위를 하면서 그걸 어머님이 건 보시게 되면서 불편하다 그러면 방에서 자위를 하지 않고 화장실에서 문을 걸어 잠그고 자위를 할 수 있도록 행동을 그 부분을
개입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문제 행동을 가장 먼저 문제가 되는 행동을 없애주시는 게 가장 먼저 필요해요. 한 예로 사실은 최근에 제가 지금 상담을 하고 있는 케이스이기도 한데요. 남편분이 CD로 오셨어요. CD가 뭐냐면 선생님들 크로스 드레스라 그래서 상대 성의 의상을 입으면서 성적으로 흥분을 하는 케이스 일종의 성도착인데요. 여성이 CD의 문제로 성치료를 받는 케이스는 거의 없습니다. 거의 제로입니다. 이게 이럴 수밖에 없는 게요. 여성이 조금 남성스럽게, 그러니까 유니섹스한 옷을 입고 조금 와일드하게 가죽 점퍼를 입고 해도 그 부분을 사회가 이상하게 보는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남성이 크로스드레스라 그래서 상대 이성, 그러니까 여성의 옷을 입거나 스타킹을 착용하거나 신발을 신거나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워낙에 인식이 부정적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런 CD의 문제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걸 수치심이 있어서 꽁꽁꽁꽁 숨기거든요. 근데 이제 이 CD를 가지고 계셨던 남성분이 CD의 행동은 한 5년 전부터 계속 하셨어요. 그래서 CD를 계속 하다가 결혼을 한 지 3년이 됐는데 아내가 남편이 그 여성의 옷을 입고 남성들과 막 채팅을 하면서 본인 신체 사진을 찍어서 보낸 걸 알게 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 문제 행동의 기준을 어디까지로 잡았냐면 아내가 걱정하는 건 제일 첫 번째 걱정한 건 뭐였냐면 내 남편이 동성애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 저는 남편과 이혼을 해야 되겠습니다. 남편이 본인을 여자라고 생각하고 동성애자인 것 같아요. 그러나 CD 문제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요. 뒤에 이제 나중에 저희가 CD를 또 다른 경우를 또 CD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CD의 성도착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요. 동성애자는 절대 아닙니다. 동성애자는 절대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아내한테 CD는 동성애자가 아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계속 설명을 하고 남편분한테는 아내가 불편하지 않는 선에서 본인의 욕구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렸어요. 그러니까 문제 행동을 대체 치료사가 어디까지 볼 것인가가 되게 중요합니다. 만약 치료사인 제가 남성이 여성의 옷을 입는 거가 문제다라고 하면 그거 입지 마세요가 상담의 목표가 될 텐데 사실 그건 아니거든요. 이건 이분이 가지고 있는 그냥 성적 취향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그 성적 취향을 저희가 나쁘다, 이건 틀렸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인정을 해주고 아내하고 남편과의 사이에서 불편함이 없는 선에서 그 문제 행동을 규정을 하고 양쪽이 서로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키고 남편한테는 그 행동을 아내가 불편하지 않는 선에서 본인의 성적 만족을 가져갈 수 있는 그 범위를 설정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문제 행동을 어디까지로 규정할 거고 그걸 어디까지로 볼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은 치료사가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계시는 게 중요하고요. 사실은 문제 행동에 이제 그 성도착이나 성중독에 따라서 문제 행동을 어디까지 볼 것인가가 되게 다양한데 중독의 경우에는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되게 많거든요. 이때는 무조건 법의 테두리 안으로 가지고 오셔야 됩니다. 저희가 생각할 때 그냥 이 정도는 괜찮을 것 같은데가 아니라 문제 행동에 있어서 법적인 테두리 밖으로 벗어나는 건 그거는 무조건 안 되는 거고 법적인 테두리에서 문제가 되지는 않는데 각자의 가치관이나 성에 대한 정보에 따라서 성에 대한 인식에 따라서 차이가 난다라 그러면 그때 치료사는 본인의 가치관이 아니라 최대한 중립적으로 내담자의 안전에 대해 고려하시면서 문제 행동의 범위를 설정하셔야 돼요. 저희가 대처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문제 행동의 기준을 정하셨다 그러면 대처법을 찾으실 때는요. 당근은 효과가 전혀 없습니다. 당근과 채찍이 있다 그러면 무조건 채찍을 활용하셔야 됩니다. 당근은 치료가 효과가 전혀 없어요. 왜냐하면 이분들은 내가 성 중독이나 성 도착을 통해서 얻는 쾌락이 가장 본능적이고 가장 일차적이고 가장 원초적이기 때문에 그거보다 더 큰 보상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대가를 주고 당근을 주고 보상을 주고 우리 그 행동을 하지 맙시다라고 하는 거는 치료 효과가 전혀 없어서 무조건 처벌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본인이 이 행동을 하게 되면 손실을 보는 거, 어떤 부분에 있어서 피해가 발생하는 거, 고통스러운 거를 건드리셔야 돼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커플의 경우도 어떻게 했냐면 이분이 아내에 대한 애착이 굉장히 높으셨어요. 그래서 그 문제 행동을 아내가 모르게 할 수 있는 가장 안전한 방법으로 제가 말씀드렸던 게 그 옷을 입고, 그러니까 모텔 같은데 숙박업소에 가셔서 혼자 옷을 입고 혼자 자위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그렇게 아내도 불편하지 않게 남편분도 불편하지 않게 방법을 도와드렸고, 집에서 내가 갑자기 옷을 입고 싶거나 구두를 신고 싶다라고 했을 때 그때 떠올리는 건 아내가 처음 이 사실을 알게 됐을 때 아내가 했던 반응, 아내가 울었던 거, 그리고 아내하고 내가 이별한다 그러고, 그러니까 이혼을 한다라고 했을 때 이분이 엄청나게 큰 공포심을 경험을 하셔서 그 장면을 마치 사진 찍어 놓은 것처럼 계속 구체적으로 진술을 하게 했어요. 그리고 필요할 때는 그림으로 그리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 장면이 마치 머릿속에 사진처럼 박히게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대처법을 탐색하실 때는 당근은 전혀 효과가 없으니 반드시 고통스러운 부분을 건드려서 그 행동을 억제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되고요. 그게 이제 되고 나면 저는 이 대처법을 하나만 찾는 게 아니라 한 두세 개 정도는 찾습니다. 두세 개 정도를 찾아서 이분이 또 그런 욕구가 느껴질 때 두세 개 정도 찾은 대처법을 순차적으로 하게 해보시고, 그리고 나서 그게 조절이 되면, 그리고 그 조절이 되는 성공한 기회들이 몇 번 늘어나면 이제 그 다음에는 문제 행동 원인의 탐색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다른 일반 상담과 달리 성치료의 경우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적으로 아니면 커플 간의 불편함을 야기시키는 문제 행동을 가장 먼저 없앨 것. 그다음에 그 문제 행동을 또 반복하고 싶은 충동이 올라올 때 대처법을 찾아서 두세 개 정도는 매뉴얼처럼 만들어 놓을 것. 그리고 나서 그 문제 행동의 원인을 탐색하고 어떨 때 주로 그 문제 행동에 대한 욕구가 올라오고 스트레스하고는 연관이 얼마나 되는지, 주변 사람들과는 이 행동이 얼마나 연관이 되는지, 어렸을 때 애착이나 이 사람의 정서와 인지하고는 얼마나 연관성이 있는지를 하나씩 찾아가시는 게 가장 효과적인 성치료입니다. 자, 이제 그 다음이 뭐냐면 문제가 되는 성치료인데요. 사실은 이 문제가 되는 성치료에서 치료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건 성치료를 하시기 전에 내가 성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나의 인식과 정서와 가치관이 어떤 건지는 반드시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이게 안 되면요, 사실은 성치료 과정이 되게 힘들어집니다. 내담자가 앞에서 하는 이야기가 나한테 갑자기 트라우마로 다가오는 경우도 있고요. 내가 어렸을 때 성추행이나 성희롱을 당한 경우가 있다라고 하면 내담자는 앞에서 본인의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나한테 어렸을 때 기억을 떠올리게 하면서 나를 어떻게 보면 내가 다시 또 트라우마에 노출되는 경우들도 되게 많기 때문에 성치료를 하시기 전에 치료사분들은 반드시 내가 성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나의 과거 경험이나 내가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고 어떤 정서를 가지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기준을 가져가고 있는지는 반드시 점검을 하셔야 돼요. 이 점검을 안 하면 사실은 성치료가 거의 제가 보기엔 거의 네, 불가능하실 거예요. 하시다가도 중간에 그만두시는 경우들이 있어서 그거는 꼭 체크를 하시고, 그래서 제가 뒤에 그거 체크하실 수 있는 리스트는 이따가 드렸어요. 그 부분은 뒤에서 이제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릴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되는 성치료 중에 요새 가장 크게 문제가 되는 게 바로 전환치료입니다. 선생님들 혹시 전환치료가 뭔지 알고 계실까요? 알고 계신 분들은 한번 손을 들어보시면 대부분 선생님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보가 없으신 것 같은데, 전환치료라는 건 뭐냐면요, 동성애자를 이성애자로 바꾸는 치료가 전환치료입니다. 네. 근데 선생님들은 아시다시피 동성애라는 건 내가 처음부터 가지고 태어나는 거지 이게 바꾼다고 바뀌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전환치료는 지금 금지가 되어 있어요. 미국에서는 한 3년 전인가 하원의원이 자기 본인의 아들을 전환치료 캠프에 보냈다가 그게 주변에 알려지면서 하원의원직을 잃었습니다. 그걸 이제 상실했는데 그 정도로 해외에서는 전환치료가 금지가 되어 있고 그 부분에 대한 인식이 명확한데 우리나라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전환치료가 법으로 금지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대한성악회에서만 한 3년 전인가 전환치료를
대한성악회는 반대한다라고 입장을 발표를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는요, 여전히 전환 치료를 요구하시면서 부모님들이 자녀를 데리고 많이 오십니다. 자, 그럼 이럴 때 저희가 돈을 지불하는 게 부모님이고 나도 동성애자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인식이 좋지 않으니 내 전환 치료 됩니다라고 하시면 큰일 나겠죠. 저희 DSM-4에서는 예전에 동성애가 디스오더로 규정이 되어 있었지만 지금 DSM-5에서는 동성애가 아예 디스오더에서 빠진 건 선생님들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전환 치료를 요구하시는 내담자분들이 있다 그러면 이 부분은 단호하게 이거는 치료 안 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뭐냐면요. 도덕적인 잣대와 종교적인 기준을 강요하는 겁니다. 대표적인 게 어떤 거냐면요. 사실은 오해는 안 하셨으면 좋겠는데, 저도 교회 다니거든요. 나일론 신자는 이제 조금 그렇기는 하지만, 저도 교회를 다니는데, 이 종교적인 기준을 강요하는 특히 나라가 우리나라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특히 기독교에서는요, 혼전 순결에 대해서 지금도 선서를 하게 하는 교회들이 꽤 있고요. 노인의 성, 청소년의 성에 대해서 그걸 되게 좋지 않은 부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 역시 사실은 기독교적인 가치관이 매우 셉니다. 그래서 내담자분들이 오셨을 때 기독교적인 기준과 가치관을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막 불편함을 말씀을 하시면 사실은 저희가 종교가 틀렸어요가 아니라 그게 나한테 건강한지 아닌지 자꾸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하고 보편적이고 가장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기준들을 저희가 알려주는 게 필요합니다. 사실은 이 종교적인 기준 때문에요, 커플 간에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경우였냐면요, 두 분 커플이 오셨어요. 근데 여자친구가 종교적으로 굉장히 믿음이 신실한 사람이고, 그 남자친구는 종교가 없는 무교셨어요. 근데 이제 두 분이 사귄 지도 되게 오래됐는데, 여자친구는 나는 혼전순결자여서 결혼 전에 성관계를 안 하겠다라고 하시는 분이었고, 남자분은 나한테 성은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이 부분이 안 맞으면 나는 절대 결혼을 할 수 없다라고 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럼 이렇게 두 분이 커플 간에 서로 성에 대한 기준이 달라지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개입을 하는 게 두 분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지는 사실은 선생님들께서 생각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리고 대체 이분들이 그러면 그동안 그런 불편함이 있음에도 서로 다른 생각이 있음에도 이제까지 거의 그분들이 한 7, 8년 사귀셨거든요. 7, 8년 동안 어떻게 관계가 유지되어 왔는지도 사실은 그것도 들여다보셔야 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돼서 성취료가 왔다라고 했을 때는 다른 어떤 도덕적인 잣대나 종교적인 기준 때문에 지금 이분들이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닌지, 그리고 그 부분을 치료 안에서 저희가 강요하는 건 매우 조심스럽고 그거는 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는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과다한 비용 청구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이거는 한 2년 전에 들은 것 같아요. 어떤 그 성치료 하신다는 남성분이 한 20회에 1,500만 원을 청구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치료 안에서 계속 비속어를 사용하시더라고요. 선생님들 이제 아셔야 되는 건 성과 관련된 용어 중에 표준어가 있고 비속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성치료를 하실 때는 정확한 표준어를 사용하셔야 돼요. 비속어를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이제 왜 그러냐면요. 상담을 하는 중간에 비속어를 사용하면 그 비속어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내담자의 정서가 다 다릅니다. 그러면 갑자기 내담자가 수치스러워하거나 죄책감을 갖거나 불편함을 가질 수 있어서 성치료에서 반드시 조심하셔야 되는 건 꼭 표준어를 사용하셔야 돼요. 그래서 왜 저희가 흔히 말하는 선생님들 좀 불편하실 수도 있는데 보지, 자지 이거는 비속어입니다. 이런 용어는 사용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청소년에게 성교육을 할 때도 페니스가 뭐니, 음경이 뭐니라고 물어봤을 때 학생들 대부분이 자지요 이런 말 합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그건 비속어야. 그거는 사용하는 거 아니야 라고 저희가 정정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알고 계셔야 되는 건 성과 관련된 정확한 용어도 알고 계셔야 되고 비속어, 학생들이 주로 많이 쓰는 비속어가 뭔지도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상담 안에서는 비속어 사용은 절대 하시면 안 되거든요. 근데 그분이 그렇게 상담 안에서 그 비속어를 계속 사용을 하신대요. 그래서 이 말을 많이 듣고 수치감이 없어져야 된다라고 막 상담을 하신다 그래서 제가 그 얘기 듣고
기절초풍하는 줄 알았는데 성치료를 하실 때는 반드시 표준어를 사용하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성치료에서 문제가 되는 치료가 어떤 거냐면요. 현실성이 떨어지는 대처법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치료사분들입니다. 대표적인 게 뭐냐면요. 선생님, 저 성욕이 막 생겨요. 라고 할 때 성욕이 생기면 뛰어라. 아니면 뭐 애국가를 불러라. 이런 거 있죠. 네. 이거 아무런 효과가 없는데 이거 결국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건 뭐냐면요. 치료사분들이 이거 몰라서 그러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내가 어떻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도움을 주고 어떻게 개입을 해야 되는지 모르니까 그냥 생각나시는 거 어디서 들은 거를 막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가지고 오신 내담자한테 말씀을 해주실 때 현실이 떨어지는 대처법에 대해서는 말씀하지 마시고 사실은 내담자가 어떤 부분에 있어서 불편함을 갖고 있는지를 보시고 그 부분에서 선생님들 아시잖아요. 저희 하나만 바꿔도 문제가 많이 없어지는 거. 계속 반복되는 루틴에서 하나만 바꿔도 사실은 문제가 많이 해결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대처법을 찾으실 때는 이 사람이 지금 성 문제가 계속 반복이 되는 패턴이 있다 그러면 그 패턴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시고 거기서 하나만 바꾸셔도 매우 현실성이 높은 대처법이 된다는 거에 대해서 기억하시고 어디서 막연하게 들으신 건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문제가 되는 성치료가 뭐냐면요. 치료사의 회피입니다. 대표적인 게 부부 상담을 하거나 청소년 상담을 하다 보면 그리고 남성분들, 성인 남성분들 상담을 하다 보면 성 문제가 매우 자주 등장을 합니다. 처음에 오셨을 때는 초기 상담에서는 성 문제를 전혀 얘기 안 하시다가 상담을 진행하다 보니 성 문제인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럼 그때 치료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성을 이야기하는 건 되게 불편하고 또 일부 선생님들은 그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선생님, 저는 이 밀폐된 조그만한 공간에서 성인 남성과 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게 너무 불편해요. 라고 하시는 치료사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치료사가 이 문제가 성 문제가 나왔을 때 다루지 못하고 계속 피해 다니시겠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하는 게 치료사가 화제를 갑자기 전환하거나 치료사의 그 이슈로 인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얘기하죠라고 하시고는 문제를 덮으려고 하시는 것들은 매우 조심하셔야 돼서 치료사가 성 문제가 나왔을 때는 만약에 본인이 이 부분을 다루기 힘들다라고 하시면 다른 치료사한테 이거를 레포하시는 게 낫지. 그걸 절대 본인이 해결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문제를 가지고 가시는 거는 도움은 되지 않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성치료의 목적에 대해서 설명을 할 텐데요. 자, 여기 성기능 장애에 대해서 우선 제가 간략하게만 말씀을 드리고 넘어갈 거고, 발기부전과 조루와 오르가즘 장애 같은 거는요, 저희가 몇 가지 질문만 하면 사실은 이 부분은 이게 신체적인 문제인지 심리적인 문제인지를 금방 확인하실 수 있어요. 대표적인 게 발기부전 같은 경우는요, 내가 누구하고 성관계를 하건 어떤 상황에서든 페니스가 발기를 안 한다 그러면 이거는 우선 신체적으로 가서 체크를 해보셔야 되는 거고요. 발기부전은 사실은 치료하는 방법은 약물도 있고 주사요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비해서는 발기부전 문제가 지금은 많이 해결이 됐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비아그라에 대한 정보도 어느 정도 가지고 계셔야 돼요. 네. 그래서 비아그라를 언제 복용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고 주기는 어느 정도로 복용하는 게 내담자의 건강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지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 비아그라는요, 성관계 하기 전에 바로 전에 먹는다 그래서 페니스가 발기하지 않습니다, 선생님들. 알고 계시죠? 최소 두세 시간 전에는 먹어야 돼요. 그래야 내가 성관계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불편함이 없지. 나 무슨 저희 두통약 먹듯이 쓱 먹고 조금 있으면 통증이 가라앉고 이런 거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요새는 약이 많이 좋아지긴 했는데 이런 신체적인 불편함을 없애는 약물이 있다면 그 약물의 뭐 성분이 뭐고 이런 것까지는 저희가 알 필요는 없지만 언제 복용하면 가장 효과적이고 어떨 때 복용하는 게 좋은지는 치료사가 알고 계셔야 그래야 사실은 발기부전으로 인해 성관계를 못해서 심리적인 문제가 오신 분들한테는 발기부전의 문제를 해결하고 이후에 따라오는 심리적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개입을 할 수 있는데 발기부전에 대해서 신체적인 문제가 있으신 분들한테 저희가 약 복용법을 저희가 모르고 있으면요. 이 부분 뒤에 심리적인 것까지 도움을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가장 기본적인 거에 대해서는 알고 계셔야 되고요. 선생님들 다 아시다시피 조루는 어떤 건지 알고 계실 거예요. 사정을 매우 빨리 하는 게 조루고
사정을 못하는 게 지루입니다. 네. 자, 지루는요, 현대의학이 이렇게 발달을 했는데도요, 아직까지 치료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루가 사실은 굉장히 고통스러운 성기능 장애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이 지루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요, 남성도 괴롭지만 성관계를 같이 하는 파트너에게도 이게 매우 괴롭습니다. 왜냐하면 파트너도 신체적인 고통이 따르고요. 그 다음 심리적으로 어떤 게 오냐면 이 사람한테 내가 매력적인 대상이 아닌가 보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내 파트너가 사정을 못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아무리 설명을 해도 사실은 그 부분을 잘 이렇게 수용을 하시고 두 분의 관계가 돈독하게 계속 이어지는 케이스는 정말 드물어요. 지루 때문에 심리적인 문제가 생겼다면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게 제가 보기엔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조루는요, 삽입을 하자마자 사정을 하거나, 그래서 흔히 저희가 우스갯소리로 3분 카레보다 더 짧다라고 얘기하죠. 그 정도로 삽입을 하자마자 사정을 하거나, 삽입을 하고 나서 피스톤 운동을 한두 번 하고 나서 바로 사정을 하는 걸 저희가 조루라고 하는데요. 조루는 치료법이 매우 많습니다. 그리고 비뇨기과에 가서 아주 간단한 시술만 하면 조루는 금방 치료가 돼요. 그래서 조루 문제, 그거 어떻게 하냐면요. 조루는 너무 페니스가 민감해서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페니스의 귀두 부분에 그 감각을 예민하게 느끼는 부분을 사실은 감각을 끊어서 무디게 만듭니다. 그러면 조루는 진짜 금방 치료가 돼요. 그래서 조류의 문제를 가지고 오신 분들한테는 이게 정말 조류의 문제인지를 만약에 보시려면 처음에 그 콘돔을 2개 정도, 3개 정도 끼우고 성관계를 하라고 말씀을 해보세요. 그러면 그 콘돔을 2, 3개를 끼우면 감각이 무뎌지거든요. 페니스의 감각이. 그래서 페니스의 감각이 무뎌지고 나서 성관계를 하는데 사정할 때까지 시간이 늘어나고 그 부분에서 불편함이 없다 그러면 이분은 조루가 거의 확실하신 거예요. 그러면 그냥 병원에 가셔서 이거 조루 시술 간단하게 하시면 됩니다라고 안내해드리면 문제가 해결이 돼요. 본인이 조루다라고 얘기를 하고 찾아오시는 분이라 그러면 우선 그 부분이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저희가 드리는 조언은 그러면 콘돔을 한 2, 3개 끼고 관계를 가져보세요 라고 하면 조루인지 아닌지를 좀 더 명확하게 저희가 안내를 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오르가즘 장애의 경우는요, 대부분 여성들이 이 어려움을 가지고 찾아오시는데 여성 혼자서 제가 오르가즘 장애가 있는 것 같아요 라고 오시는 분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파트너 손에 의해서 이끌려서 같이 찾아오셔서 내 파트너가 못 느껴요. 성적 쾌락을 못 느끼고 오르가즘을 못 느껴요. 그러다 보니 남성분들이 말하는 건 남성분들이 사실은 성관계를 하니까 저희가 성관계를 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 중에 저희가 이제 대표적으로 한 3가지를 정리를 하거든요. 제일 첫 번째가 뭐냐면 우선 쾌락을 얻기 위해서 성관계를 합니다. 조이, 쾌락이 없다 그러면요. 어느 누구도 성관계 안 할 겁니다. 그래서 왜 가끔 남성분들이 나 한 달에 한 번 숙제한다 그러면서 되게 힘들어 하시는 건 파트너하고의 성관계가 나한테 전혀 즐거움이 없기 때문에 숙제한다고 의무방어전 한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성관계를 하려면, 섹스를 하려면 우선 쾌락이 있어야 되고요. 자, 그 다음 2번째가 뭐냐면 성관계를 하는 저희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친밀감을 높이기 위해서 성관계를 합니다. 그래서 왜 저희가 처음 막 연애하고 막 가까워질 때 성관계를 하고 나면 왠지 쟤랑 나랑 더 가까워진 것 같고 또 부부 사이에도 싸우고 나서 성관계를 하면 좀 뭔가 사이가 더 좋아진 것 같고 왠지 기분도 풀어지고 2번째 친밀감을 내가 성관계를 통해서 확인하기 때문이거든요. 3번째가 뭐냐면요. 성관계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 3번째가 뭐냐면 상대방을 통해서 내가 매우 매력적인 대상이구나라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 저희가 성관계를 합니다. 그래서 간혹 성중독 중에 외도를 끊임없이 반복하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 외도의 특징이 딱 한 사람을 고정적으로 정해두고 그 사람하고 계속 바람을 핀다 그러면 이거는 나의 존재를 확인하는 게 아니고요. 계속 끊임없이 대상을 바꿔가면서 새로운 사람하고 외도를 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래서 새로운 사람을 사귀고 만나고 한두 번 섹스하고 나면 또 그 사람 안 만나고 또 다른 사람 만나서 한두 번 하다가 또 섹스하고 나면 또 다른 대상을 찾아나가고 이거는 그분들 대부분 어떤 거냐면요. 상대를 통해서 내가 얼마나 매력적인 이성인가를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그 사람이 나를 되게 좋은 매력적인 대상으로 이성으로 봤기 때문에 저 사람이 나하고 섹스를 하는 거고 나체하고 나체가 만나서 나의 이성적인 매력을 상대를 통해서 확인하고 나면 이미 내가 얻을 수 있는 만족감을 다 얻었기 때문에 더 이상 이 사람이 나한테 어떠한 매력도 없어요. 그러면 또 다른 사람을 찾아서 또 이 사람한테 이 사람한테 내가 매력적인가? 이성적으로 얼마나 이 사람이 나한테 끌리는가를 확인하고 또 관계를 하고 나면 또 새로운 대상을 찾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오르가즘의 문제를 가지고 오시면요. 남성분들이 가장 먼저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이 사람한테 내가 매력적인 대상이 아닌 것 같아요. 라는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나는 아내가 내 파트너가 성적으로 매우 만족해하는 모습을 보면서 남성분들은 사실은 그 만족감이 이 남성을 되게 자신감을 높여주고 내가 뭔가 스스로 참 괜찮은 사람이고 같은 그 느낌을 갖게 하는데 아내가, 파트너가 오르가즘을 못 느끼면 이 부분이 손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커플 사이에서 남성분이, 이거 뭔가 내가 능력이 부족한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내 파트너가 오르가즘을 전혀 못 느끼는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고 데리고 같이 센터를 방문하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는 성적 트라우마인데요. 저희가 이 성적 트라우마를 다루는 과정에서는 성도착이나 성중독의 원인을 찾는 과정에서 사실은 트라우마가 매우 자주 등장합니다. 특히 성도착의 경우에는 SM 경험을 가지고 있는 성도착 그 분들 중에요. 어렸을 때 성폭력이나 성추행을 당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요새는 제가 이제 최근 저널들을 찾아보니까 그것 말고도 꼭 어렸을 때 트라우마가 있다 그래서 성도착이 있지는 않다. 그래서 예전만큼 그렇게 관련성이 높지는 않다라고 연구 보고들이 나오기는 하는데 사실 이게 지금까지 알려준 것 중에서는 주요 요인은 맞습니다. 예전에 제가 한 4년 전에 상담을 했던 케이스인데요. 남성분인데 50대 중반의 남성이시고 사업가이시고 이분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서 회사를 운영하고 계시는데 사업 능력도 되게 좋으시고 직원들을 부리는 능력도 되게 좋으신데 이분이 계속 싱글이세요. 50대 후반이고. 근데 이분이 뭐가 있으시냐면 M 성향이 너무 강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피약증이 되게 강하셔서 S 성향을 가진 여성을 한 6개월에 걸쳐서 찾았어요. 그리고 나서 이 여성과 내가 만나서 계속 주기적으로 그 플레이를 하는데 SM 플레이의 특징이요. 처음에는 되게 작은 것부터 시작하지만 이게 이렇게 시간이 오래되면 SM의 강도가 매우 강해집니다. 점점 심각해지거든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 여성이 이 남성분한테 뭘 요구했냐면 여성은 30대 중반의 여성이셨어요. 뭘 요구했냐면 선생님들 소변을 먹는 걸 골든 플레이라고 하는 거를 모르시면 용어를 아셔야 됩니다. 자, 피약적인 SM 플레이에서 상대방한테 내 소변을 먹게 하는 걸 저희가 골든 플레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스카 플레이가 있습니다. 스카 플레이가 뭐냐면 내 변을 상대방한테 먹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성이 그 남성한테 골든 플레이도 이미 다 했고 스카 플레이도 다 했고 그 다음에 여성이 남성한테 요구한 게 뭐냐면 허벅지에 나는 누구누구 거입니다라고 새기기를 바라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남성이 나 그전까지 다른 거는 다 했는데 이건 도저히 못하겠다라고 상담을 요청하신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저 여기서 멈추고 싶어요. 결혼도 안 하셨고 나 사회적으로 되게 성공했고 남들이 보기에 되게 멋진 사업가인데 내가 이 M 성향으로 인해서 사실은 고생을 너무 많이 하고 있고 그런데도 하는 소리가 그걸 끊으려고 했는데 그걸 도저히 못 끊겠대요. 그래서 선생님 저 여기서 멈추고 싶어요 라고 하시는데 이분의 어렸을 때를 쭉 제가 이제 관찰을 하다 보니까 뭐가 나왔냐면 이분이 중학교 때 집하고 학교하고 좀 거리가 멀으셔서 항상 몇 킬로를 이렇게 걸어 다니셨대요. 근데 이제 걸어 다니는 게 너무 힘들어서 지름길이 있어서 그 지름길이 이렇게 산을 넘는 거였대요. 그래서 그날은 지름길로 가려고 산을 이렇게 넘는데 산을 넘다가 이렇게 조금 으슥한 곳에서 대학생 누나 둘을 만났대요. 근데 그 대학생 누나 둘이 제가 보기에는 노는 누나였던 것 같아요. 그 노는 누나 둘이 너 이리 와. 그래서 중학교 애한테 그 본인들의 하체를 탈의를 하고 성기를 빨게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하면서 이분이 말씀하신 게 선생님 그게 너무 싫고 너무 무서웠는데 이분이 기억하는 건
선생님, 그때 제 페니스가 발기됐어요. 이것만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가 봤을 때 이거는 성적 트라우마이고 이거는 명백한 성폭력이잖아요. 그런데 내가 성폭력을 당했을 때 하고 내가 그러니까 가장 무섭고 공포스럽고 힘들었던 기억하고 내가 성적인 흥분이 돼서 페니스가 발기하고 그때 내가 뭔가 본능적으로 짜릿하고 뭔가 쾌감을 느껴버리면 이게 딱 이렇게 결합이 되잖아요. 이게 안 떨어집니다. 이거 떼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의외로 성도착이나 성중독의 문제를 가지고 오신 분들에 대해서 상담을 하다 보면 어렸을 때 성폭력이나 성적 트라우마에 노출된 경우들이 많아서 그런 그 부분에 대해서 천천히 시간을 들여서 다루시고 그 다음에 성도착과 성중독에 대해서 다루시는 것도 필요해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도착이나 성중독의 행동이 계속 반복된다면 그거 먼저 무조건 멈추게 하셔야 됩니다. 그다음 부부 혹은 커플 간의 성 문제를 해소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서로에 대한 성에 대한 서로 다른 가치관이 있을 때는 이 부분을 어느 정도 중간 합의점을 저희가 찾을 수 있도록 치료사가 중간점을 제안을 하셔야 돼요. 어느 한쪽에 치우쳐 버리면 한쪽이 왜 치료사 선생님은 남편 말만 들으세요? 대표적인 게 그건데요. 저 지금도 상담을 하고 있는데 성매매 중독으로 오신 남성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마사지 업소에 계속 자주 드나드는 걸 최근에 동거녀가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성분은 오셔서 하는 소리가 이 사람이 성에 대해서 아무런 생각 그런 충동도 못 느끼게 하고 음란물도 절대 보지 않게 해주세요라는 게 동거하신 여성분이 상담에서 요구하는 거고 남성분은 나는 마사지 업소에 안 가고 싶다가 본인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럼 솔직히 치료사인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요, 남성분이 말씀하시는 목표가 맞습니다. 그쵸? 저희가 음란물을 안 보게 할 방법이 없고요. 본능적으로 느껴지는 걸 그 생각조차 못하게 할 수는 없어요. 그러면 제가 동거녀를 앉혀놓고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왜 현실성이 떨어지는 목표인지를 계속 설명을 드려야 돼요. 그리고 남성분한테는 동거녀가 지금 본인한테 계속 불편한 거를 계속 말하고 그다음에 막 투덜거리고 짜증내. 그거 너 다 받아야 된다. 그게 네가 잘못했으니까 그건 네가 감수해야 된다. 그러나 사실은 여자친구가 말하는 것처럼 성에 대해서 아예 음란물도 안 보고 성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도 하는 거를 목표로 가지고 가면 이 상담은 절대 이루어질 수가 없다. 그러니 현실성 있는 목표를 정하자라고 해서 그 조율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성치료의 목적은 어떻게 보면 일방이 요구하는 성 목표를 해소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적절한 커플 간의 부부 간에 적절하게 그 합의점을 찾는 게 사실은 성치료의 목표입니다. 그 다음은 성 관련해서 개인적인 문제 해결인데요. 이때 개인적인 문제라는 건 대표적인 게 성매매, 강박, 그다음에 에이즈에 대한 거, 그다음에 또 성중독, 성도착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으세요. 그리고 대부분 이렇게 개인적으로 오실 때는 파트너가 모르는 경우가 거의 태반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나중에 이제 어쩌다가 이런 경우들도 있어요. 남편분이 몰래 오셨는데 우연히 남편의 그 카드 결제 내역에 상담소가 뜬 거예요. 그래서 아내분이 확인을 하러 이제 전화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남편이 거기서 상담을 뭘 한 것 같은데 무슨 문제로 상담을 받은 거냐라고 했을 때는 아, 이 부분 저희가 알아보고 확인을 하고 알려드리겠습니다라고 하고 남편분하고 짜야 돼요. 심리적인 문제로 왔다? 아니면 어떤 불편함이 다른 어떤 뭐 직장 관계나 다른 대인 관계적인 문제 때문에 상담소를 방문했다라고 사실은 요거는 저희가 그 아내가 사실은 좀 모르게 하는 게 낫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아내가 알게 되잖아요. 아내도 괴로워요. 그럼 저희가 굳이 괴로운 사람을 자꾸 만드는 것보다는 이분의 문제를 빨리 해결하는 게 더 효과적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개인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치료가 진행된다라는 거, 치료사의 어떻게 보면 가치관으로 아, 이 사람 성매매에서 나쁘니까 아내도 알게 되고 이 사람이 처벌을 받아야 되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된다는 건 꼭 기억을 하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성치료의 목적은 사실은 성교육도 매우 중요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혼인데 부부간에 성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성관계를 못하는 경우도 되게 많고요.
아니면 내가 어떤 성에 대해서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있어서 성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어서 이거는 성교육이 필요한 건지 성 지식이 부족한 건지 아니면 성과 관련된 심리적인 문제인지를 꼭 보시고 필요하다면 성교육을 진행하시는 것도 반드시 같이 병행하셔야 됩니다.